자, 마지막 우리가 한번 살펴볼 내용은요. 인공지능 윤리 문제입니다. 뭐 굉장히 논의가 뜨겁게 많이 되고 있죠. 도대체 인공지능의 그러한 기능을 어떤 식으로까지 사용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느냐,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윤리적인 이슈를 볼 때요. 먼저 양면성을 가집니다. 양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감정 인식 또는 감정 분석 기술이 가능합니다. 즉 개인의 심박수나 눈 움직임, 표정, 피부 수분, 보행 추적, 목소리 톤 등 기타 신체적 특징을 스캔한 생체 데이터를 해석해 가지고 정신 상태를 추론하거나 누군가의 느낌을 예측하는 AI 기반 기술인데 말 그대로 뭐 이모션 뭐 레코그니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감정 인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그냥 카툰으로 이렇게 표시되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치러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웃는 얼굴은 해피니스 뭐 100% 행복하다. 근데 여기 뭐죠? 슬퍼하는 표정 91% 정도 확신 정도죠. 그렇지만 어쨌든 슬퍼하는 것 같다. 화내는 것 같다. 놀란 것 같다. 뭐, 공포, 말하자면 두려워한다, 또는 뭐, 역겨워한다, 또는 그냥 평범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만화 캐릭터 정도의, 말하자면 표정 갖고만, 뭐, 우리가 인식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진짜 실시간으로, 그, 말하자면 얼굴 표정으로 상태를, 감정 상태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쓰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또는 소비자의 니즈를 더 파악해서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거 좋아하는지 상품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서 기업들이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의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비자 말하자면 반응을 감지하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의 이해도를 높여서 더 좋은 관계를, 즉,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경우에, 그럴 때는 그 표정을 보고서 말하자면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쉽게 가능할 겁니다. 이런 데는 사용한다 하면은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또 정부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빅브라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를 말하자면 감시하는 그 시스템들에 의해서 개인의 감정의 자유를 통제당할 수도 있고요. 감정만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로 분류될 수도 있고요. 그죠? 말하자면은 이건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소재로 많이 쓰이는데 이 사람이 범죄형인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도 판단하고 그리고 감정을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굳이 오픈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나타낸다든지 그리고 사람과 국가 간의 서로 감정이나 의도를 신뢰할 수 없게 돼서 갈등이 또 쌓일 수가 있겠죠. 그런 등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즉 AI 기술 자체가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떠한 말하자면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뭐 이거는 인공지능만의 문제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하자면 무기들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말하자면은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범죄할 때 쓸 수도 있는 것처럼 칼이나 말하자면 총이 그와 똑같은 그런 양면성을 가집니다. 또 하나 윤리적인 이슈 또 하나는 편향성입니다. 데이터 편향성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거든요. 우리 인공지능은.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딘가에 치우쳐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받은 인공지능도 그것과 마찬가지의 치우친 그런 판단과 치우친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걸 보통 편향이라고 바탕 부르거든요. 바이어스라고.
사실은 이건 통계적인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말하는 편향은 통계적 추정 결과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자면 성적이 있는데 성적이 말하자면 평균이 50이에요. 그러면은 0점부터 100점 사이에 골고루 있으면은 그거는 아주 편향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50을 만들기 위해서 그 낮은 점수가 많고 그 높은 점수가 뭐 여러 명, 더 적은 숫자로도 있을 수 있거든요. 50의 평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거든요. 데이터가.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가 인간이나 사회 문화가 가지는 편견과 오류를 그대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흔하게 말하자면 발견되는 사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채팅봇 테이라는 것이 그 차별 그러니까 발언을 함으로써 한번 운영 중단된 적도 있고요. 아마존에서 실시했던 그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은 여성을 좀 차별해서 말하자면 대접한다는 것이 밝혀져서 또 이것이 말하자면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거는 뭐 예측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의 편향성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항상 잘못된 판단을 그 인공지능이 내리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감수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향성, 데이터의 편향성을 말하자면은 그 없애는 그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편향된 데이터에 의한 학습된 인공지능은요, 의도하지 않은 편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의도한 게 아니죠. 몰랐던 거죠. 데이터에 그런 편향성이 있는 거를. 그래서 왜곡된 데이터 학습으로 차별이 강화되는 인공지능은 여러 부분에서 불공정한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고, 편향된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수집, 이걸 하려면은, 그러니까 편향성을 없애려면은 이러한 그 요소를 꼭 고려해야 됩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과정에서 윤리적인 요인의 필수적인 고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의 공적 활용에는 윤리적인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 그리고 조작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리 필요성도 우리가 강조하는 게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지나치지 않겠죠. 이 부분을 그 데이터 편향성이 갖는 위험성 때문에 이와 같은 데이터 그 관리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 윤리적인 이슈 말고요. 이슈가 말고가 아니라 윤리적인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딜레마. 딜레마라는 단어가 아마 뉘앙스를 뭘 의미하는지는 좀 알고는 있을 건데 우리가 보통 딜레마는 뭘 딜레마라 그러냐면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선택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결국에는 뭘 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택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거를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딜레마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는 그 인공지능도 결국에는 딜레마가 있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 시스템은요 결국은 인간을 대신할 거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딜레마를 똑같이 겪을 거예요.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공지능은 결정을 무조건 하긴 할 텐데 그래서 그 결정 내린 판단이 그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거나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딜레마 상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의 알고리즘을 AI로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딜레마가 많이 그 안에 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극단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게 아니라 처음에 나오는 이 그림은요. 그냥 아주 유명한 딜레마예요. 말하자면 여기서의 그 딜레마의 주체는 사람인데 여기 그 조금 우습게 그렸지만 여기에 사람이 이 뭐 레버죠, 레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핸들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딜레마예요. 뭐냐면
열차가 지나가는데 열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게 하면은 한 사람이 거기서 다치고 그냥 놔두면은 다섯 사람이 다쳐요. 딜레마인 겁니다. 이래도 안 좋은 결과, 저래도 안 좋은 결과예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말하자면은 그 윤리적인 딜레마입니다. 또 하나, 여기 그 위에 육교라고 그러죠? 이런 육교 위에 여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앞에 밀고 있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 뒤에 있는 사람의 딜레마예요. 뭐냐면 지금 이거를 기차가 지나가는 거를 보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다섯 명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면 그 사람과 부닥침으로써 열차가 깜짝 놀라서 쓰겠죠? 그러면은 다섯 명은 살리고 한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 걸까? 이거는 답이 없어요. 딜레마예요. 그죠? 이런 딜레마가 그런데 사람만이 갖는 딜레마냐?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비슷한 또는 유사한 아주 많은 경우에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뭐냐면 무인 자동차가 이런 그 보행 도로 그러니까 보행 그 뭐죠 차도인가요? 보행 그 말하자면 건널목을 말하자면 지나칠 때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멈출 수가 없어서요. 그렇지만 핸들은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표시된 걸 가만히 보면 이쪽으로 가면 요 사람들이 세 사람이 다쳤고요. 여기 뭐 죽는 걸로 표시됐죠. 그리고 그냥 직진 그대로 하면 다섯 명이에요. 그런데 그 구성 인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사람 수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의 성격도 다를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게 잘하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코딩, 프로그래밍을 해놔야 될까? 이건 딜레마인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실험을 동시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이런 경우에는 가만히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차근차근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저랑 같이. 근데 완성되고 나면 그 여러분이 판단한 그 기준이 아, 나는 이런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또. 그죠? 그 사람마다 그 말하자면은 그 기준, 윤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자, 요걸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 normalmachine.net이라는 MIT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뭐 여기에 그 뭐 설명이 좀 있긴 한데 별로 중요한 거 없고요.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시작하기 한번 눌러보세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제, 13개 문제가 나갈 건데,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요 요약을 보면 돼요. 요약을 누르면 왼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갑작스러운 브레이크 고장이 발생해서 무인 자동차 직진하고 앞 차선의 보행자가 출동합니다. 충돌합니다. 결과는 사망인데, 두 명이 여성이고, 한 명이 여성 운동선수고, 한 명은 여성 의사예요, 의사. 자, 이럴 때 그리고 오른쪽은 똑같은데 두 명이 남성이고 똑같은데 남성이 여성으로 바뀐 거군요. 남성 경영자, 남성 운동선수, 남성 의사로.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똑같은데 성별이 다른 거예요. 물론 답변하기 싫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결과는 뭐냐면 이걸 눌러야 돼요. 여기 그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이걸 택하겠다 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요번에는 조금 이상하죠? 이것도 설명을 한번 볼까요? 오른쪽 거 설명을 볼게요. 지금 이거를 오른쪽으로 틀으면은 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만 죽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자동차 타고 있는 사람이 네명인데 근데 이 네명이한 명은 남성이고 잘 들어보세요. 세 명은 노숙자래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림이 좀 이상해서 노숙자가 왜 네 명, 세 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남성 경영자, 여성 경영자, 남성 여성.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두 사람과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해 보세요.
무조건 결정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딜레마는. 그러니까 자, 이거 볼까요? 좀 쉬워 보이는데요. 왼쪽은 여성 운동선수가 말하자면 그 당하는 상해를 입는 거고요. 오른쪽 거는 그냥 여성 운동선수가 둘 중에 한 명을 택한다면 살려야 된다면 누굴 살릴까 이런 거예요. 결국엔 그죠? 한번 봅시다. 또 요번엔 또 이런 것까지 있죠. 반려견까지 또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엔 반려견이 그 말하자면 차에 치는 거고요. 왼쪽은 남자아이, 어린아이가 치는 거예요. 어느 거를 여러분들 허용할래요? 무조건 해야 돼요.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인의 윤리 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 왼쪽은 노숙자 한 명, 여성 한 명. 오른쪽은 이것도 사회적인 말하자면은 그 가치 체계 같아요. 참 정말 하기 싫죠? 이거 하다 보면은 짜증나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왼쪽 거는 노인 남성, 여성 남성. 오른쪽 거는 남성, 여자. 나이 든 사람과 어린아이네요. 그죠? 누구를 살릴 것이냐. 이게 문제네요. 항상. 그죠? 여기서는 오른쪽은 여성과 여자아이 3명. 어유 여자아이 3명. 왼쪽은 노인 여성과 여성. 이것도 나이네요. 나이 측면. 음, 노인 여성, 여자, 아이를 할 거냐, 어른을 살릴 거냐. 이건 참, 이거는 심지어는 이 비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른쪽은 남성, 여성, 비만 남성. 왼쪽은 비만 남성, 노인 남성. 이거 왜 이렇게 다르지? 개수가 다르네요. 여기 4명인데 남성, 여성. 비만 남성이 들어간 건 똑같은데 노인 남성, 여성 경영자 한 명이 더 들어가 있군요. 음,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쉽다 그래야 되나? 한 명을 더 살린다. 모르겠다. 자, 그죠? 이거는 요약을 보세요. 남성하고 여성 의사. 남성 범죄자, 남성 경영자, 범죄자. 범죄자가 하나 살짝 끼니까 판단이 좀 쉬워지는데 사람마다 또 다를 거예요. 이 강아지도 있어요. 강아지의 개 고양이하고 남자 여성 이거 뭐 모르겠어요. 저는 반려견을 안 키워가지고 이 배려를 잘 안 하게 되는데 동물은 여기 보면은 여성 경영자 비만 여성.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문제죠. 비만 여성과 비만 남성이네요. 왼쪽은 남성이고 오른쪽은 여성이에요. 아, 잘 모르겠다. 두 배만 더 하면 되네요. 운동선수냐? 그냥이냐? 운동선수를 꼭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 저도 할 때마다 이게 꼭 해야 되나? 여성 의사 노인, 여성 의사 노인 남성, 여성 경영자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이쪽이 더 나은 거냐? 아니냐? 요거네요. 그죠? 한 명이라도 더. 자, 결과를 봅시다. 보면요. 딱 나와요. 희생자 숫자의 중요도를 저는 높게 다른 사람들은 더 높게 생각하네. 다른 사람보다 숫자를 제가 제가 빨간색이 보통 평균인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한. 승객 보호 선호도가 저는 낮아요. 지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딱 중립적인데. 법규 준수 여부 선호도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높아요. 저 평균에서 완전히 떨어지네요. 개입에 대한 회피 선호도. 저는 회피하고 싶어 해요. 개입에 대해서. 성별 선호도는 여성들을 좀 더 제가 존중하네요. 종에 대한 선호도는 동물보단 사람에 완전히 했고요. 연령은 노인보단 젊은 사람. 체력 선호도는 약간 중간인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관은 그러니까 의사냐 아니면 가치가 낮으냐 뭐인데 약간 좀 가치관이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저는 이래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 자기 거 한번 보세요. 자기 거가 나는 평균하고 진짜 비슷하다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평균하고 나는 진짜 비슷했다.
의외로 평균하고 많이 차이 나죠, 각자 다.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코딩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진짜 코드에 넣으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답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치 체계를 그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을 중요시해야 되는가를 한 번씩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그런 그 시간이었고요. 보니까 시나리오의 주요 갈등 요소가 핸들 꺾을 거냐 그대로 둘 거냐 동물이냐 인간이냐 탑승자냐 보행자냐 남자냐 여자냐 건강한 사람이냐 덜 건강한 사람이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냐 무단횡단이냐 사회적 명망 아니냐 소수 다수 아이 노인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다 평가를 해본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그걸 보면은 그 두 가지 사실은 정리를 할 수 있기는 있어요. 그거를 뭐 우리가 지금 심리학적인 뭐죠? 그 심리학적인 게 아니죠. 사회 그런 그를 보는 시각에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 딜레마 해소를 위한 두 가지 접근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공리주의적인 접근법을 꼭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리주의적.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공리라는 게 그거죠. 공적인 이익이죠. 공적인 이익.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옳다라고 판단하는 게 공리주의예요. 그리고 그거는 의외로 결과를 중요시해요. 결과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보면은 뭐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의무론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무론적. 이건 뭐냐면 옳음을 결정하는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의미이고 선이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동기를 중시해요. 동기. 그러니까 어떠한 그 누군가를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아무것도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행동 자체가 어떤 판단을 그러니까 본인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죠. 주로 또는 말하자면 아까 아마 이게 그거하고 또 관련이 있을 거예요. 동기.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무단횡단이 뭐죠?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죠. 더 가치를 낮게 보는 그런 거죠. 그런 식의 두 가지 근데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면서도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다르겠다나 하는 걸. 그 상황이 그 인공지능에서 말하자면 그런 딜레마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이 논의는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고 계속될 거고 그렇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말하자면은 그래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또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거는 인공지능이든 사람이든 똑같은 그러한 딜레마에 빠진다는 거. 요거는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이 이제 좀 필요한 건데, 우리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릴 수는 없다라고 굉장히 뭐 강한 그런 유명한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특성은 뭘까? 이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그 딜레머는 그 인공지능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들도 갖고 있는 똑같은 문제니까 그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특성이라는 거는요. 합법적이어야 되고요. 윤리적이어야 되고요. 강건해야 되는 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라고 보통 평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윤리가 필요한데 이, 이 윤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특정 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여야 하고 미리 이게 미칠 영향을 다 알아야 되고요.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데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도 정의하고 개발하는 것은 인간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윤리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 문화를 고려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한 알고리즘 설계, 즉 결국엔 규칙을 구현하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구현하겠느냐는 이게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그냥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화 고려한 상태에서 이런 윤리 규칙이 확립되고 그리고 구현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리의 필요성.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서 벌써 3년 됐네요. 2020년도에 그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가 확정이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있어요. 그게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AI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런 3대 기본 원칙을 그 존중하고 만들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인간 존엄성의 원칙, 그리고 사회 공공성의 원칙, 그리고 기술 합목적성의 원칙, 이 세 가지의 기본 원칙에 근거해서 인공지능이 말하자면 구현돼야 된다고 우리가 그 결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인간은 신체와 이성이 있는 생명체로 인공지능을 포함하여 인간을 위해 개발된 기계 제품과는 교환 불가능한 가치가 있다. 인간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명은 물론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및 활용되어야 된다. 그죠? 인간의 생명을 해가 되는 인공지능은 아예 개발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은 안전성과 견고성을 갖추어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사람의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거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이 여기 AI 에픽이라는 요 사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그 사이트를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것에 다 정리된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발췌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의 공공선 원칙도 볼까요? 공동체로서 사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안녕과 행복이라는 이게 공리주의적인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지능정보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 또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발 및 활용되어야 되고 공익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은 사회적, 국가적 그리고 나가서 글로벌 관점에서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그 다수 공리주의적인 원칙이 여기서 다시 한번 천명된 거고요. 기술의 한목적성 원칙. 인공지능 기술은 인류의 삶에 필요한 도구라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게 개발 활용되어야 되고 그 과정도 윤리적이어야 된다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이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개인정보를 침해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류의 삶과 번영을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장려하여 진흥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위험성이 많으니까 하지마가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안에. 그래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을 진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 인공지능 윤리의 10대 핵심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뭐 이런 것. 좀 구체적인 뭐 세칙이라고 보시면 되죠.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정성, 투명성. 뭐 이런 10가지의 핵심적인 그런 요건을 그 윤리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요 사이트에 가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벌써 3년 전부터 이런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설명할 내용들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고두고 말하자면 문제가 말하면 발생했을 때 그 논의와 토의를 통해 가지고 점점 개선해 나가야 될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